김수영의 중개사TV, 김대호의 중개사TV, 오늘은 법무사 민사집행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무사 민사집행법 27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전처분 신청 및 그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보전처분 신청 및 그 효과에 관한 설명입니다. 보전처분. 자, 보전처분이란 것은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는 거죠. 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할 때의 그 신청 절차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 신청도 대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도 대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대위하여. 자, 다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자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해야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고, 자, 채권자 대위권을 하는 거지. 자, 자기의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자, 이 경우 보전처분 신청은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보전처분 신청만큼은 법원의 허가가 없이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권자가 보전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도 자기의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도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제3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자, 채권자는 원래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 대위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보전처분 신청만큼은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보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보전처분 신청은 보전행위로서 임시처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확정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전처분은 말 그대로 보전행위로서 임시처분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보전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로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됐죠? 아주 중요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도 보전처분만큼은 채권자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자, 보전처분 신청은 보전행위로서 임시처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 없이도 보전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로 갑니다. 자, 2번.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돼야 됩니다. 아마 가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보전 명령이 나옵니다. 실무에서도. 그래서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 명령에서도 피압류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가압류 명령에 의해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압류할 이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반드시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 어떤 부동산에 어떤 전분지 가압류한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압류 명령에서도 그 전체 가압류의 범위와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는 어느 부분을 가압류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할지는 모르겠죠. 자, 그래서 그 가압류 명령에 의해서 가압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는 특정이 돼야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가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압류 명령에서도 피압류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 명령에 의해서 가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3번. 자, 부동산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이죠. 부동산 가압류 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죠. 부동산 가압류 또는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 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시효 중단은 경매가 돼서 배당표가 확정되면 가압류 중단은 종료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아닌 때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서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표가 확정되면 당연히 시효 중단 효과는 종료되는데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일반적일 때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에 의하여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 등기가 이 말소가 되면 경매로 인해서 배당표가 확정되면 당연히 시효가 종료되는데 시효 중단이 종료되는데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에 의해서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가압류 등기를 말소되면 당연히 중단 사유가 종료됩니다.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경매로 인해서 배당표가 확정되면 당연히 시효 중단은 종료되는데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면 그 중단 사유는 종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로 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배당표가 확정되면 당연히 중단 사유가 종료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가압류 등기가 말소가 되면 그 중단 사유는 종료되고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로 가야 됩니다. 4번 채권 가압류에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죠.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당연히 가압류 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압류에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 결정은 그로부터 효력이 소멸됩니다. 채권 가압류 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었습니다. 채권 가압류 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면 가압류 취하 통지서도 송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가압류 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 명령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 통지서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반드시 취하 통지서가 반드시 제3채무자에게 다시 송달되어야만 그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됩니다. 있는 그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 사무관 등의 통지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제3채무가 소송 중이라든가 아니면 제3채무자가 다른 가압류 결정 통지서와 같이 어떤 통지를 받았다든가 그래서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 사무관 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통지를 받았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 신청 취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이 송달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되지 다른 방법으로 알았을 때 바로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반드시 취하 결정문이 제3자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그로써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되지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 신청을 취하서 알게 되면 그 다른 방법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기준점이 생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도 가압류 신청 취하시를 알게 된 경우에도 반드시 그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장래에 향해서 소멸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는 그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 사무관 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 신청 취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마찬가지라는 말은 반드시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을 때 그때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는 원칙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당연히 가압류 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반드시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취하 통지서가 송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 명령 정본이 송달되어 가압류 명령이 집행되었다면 반드시 가압류 취하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그리고 이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제3채무자가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 신청 취하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취하 통지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전처분, 부동산 가압류 또는 가처분, 보전처분의 신청 및 그 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부동산 보전처분 신청은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자기의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법원의 허가가 없이도 보전처분 신청을 채무자를 대의하여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신청은
보전 행위로서 임시처분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보전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의 허가 없이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가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 명령에 의해서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또는 압류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당연히 그 배당표가 확정됐을 때 가압류 소멸시효 중단이 종료되지만,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 일반적일 때는 가압류 등기가 말소가 되면 그 중단 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압류는 반드시 취하하면 그 가압류 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반드시 그 취하 통지서가 제3자에게 송달이 되었을 때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마지막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복 신청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보전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 소송의 심리 종결시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전처분 신청이죠. 신청은 가압류 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압류 신청이 중복 신청했는지 여부는 후행 다시 보전처분 신청할 때 마지막 심리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자, 보전 명령이죠. 어떤 것을 다시 보전해달라. 보전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 소송의 심리 종결시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 종결시 기준점이 틀리다는 거 반드시 숙지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전처분 신청할 때 중복 신청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자, 보전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될 때는 이 소송의 심리 종결시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보전처분 신청의 효과에 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7회 법무사 시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권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채무자를 대리하여 보전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전처분 신청은 임시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굳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보전처분 신청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도 법원을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는 말은 틀린 문장으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사 27회 3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